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사 역사 얘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46년 전에 김재규라는 사람이 대통령 박정희를 총으로 쏴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았고 김재규 씨는 사형을 당했고요. 오늘 그와 관련해서 이제 피고인 김재규라는 책을 쓰신 우리 김재용 선배님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물론이죠. 예,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이 책을 이제 쓰시게 된 경위 뭐 자세히 조금 이따 들을 건데 옛날 기자 선배세요. 그러니까 언론미 선배. 70년대에 선후배이고요. 박정희 시절에 이제 대학도 다니고 저 시위하다가 감옥도 가시고 예. 동아일보 기자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쓰셨는데 우선 김재규 그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최근에 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있었어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신 정권 말기 부마 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용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재상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심 재판은 첫 공판 16일 만에, 2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김재규 재심 유족들과 민변 변호인단이 신청했는데 재심 개시하기로 결정했고요. 참 45년 만에 1979년 11.26 박정희 살해 사건 김재규 중정부장의 거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의거라고 얘기하면 너무 뭐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그 가치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치학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거사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고요. 김재규 장군 뭐 중정부장 본인은 법정에서 계속 11.26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걸 군 검찰관들이 계속 막 제안하고 제지했죠. 작년이 45주년이었고요. 11.26. 그리고 올해는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이 사형 집행 당한 지 45주년이지요. 그러니까 김재규 사형은 저는 정치적 처형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1980년 2월 말쯤 확정 판결 아주 급행 재판을 해가지고서요. 그리고는 5월 24일 처형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45년 전에 재판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까지 끝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재심이라는 절차는 그러니까 유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난 그 법원의 결정에 보면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 뭐 구타, 전기고문 이런 게 있었기 그로 인해서 뭐 어떤 진술의 협박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이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고문에 의한 뭐 자백, 뭐 진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증거로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술에 보면 그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 건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법적 그 문제로 그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 같고 재심 신청한 지 4년 5년 만이죠. 저는 당연히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질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적 뭐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번 법원의 그 김재규 재심 재판이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진정한 역사 재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 재판의 의미는 11.26의
의미예요. 역사적인 의미. 정당한 것이냐 얼마나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뭐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이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살인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란 목적 살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규 장군의 그 11.25 후에 그 행동들을 보면 집권 계획이 없었어요. 후속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막 허둥대고 그냥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유신 독재 체제 1인 그 중심 체제 1인 박정희 각하만 제거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줄 알았다. 오판이지요. 예. 책 제목이 피고인 김재규로 돼 있는데 김재규 하면 따라다니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 역사 법정에 김재규 장군을 단독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김재규 장군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마디로. 예. 김재규 장군 중앙정보부장 당시에 현직 대통령 박정희를 권총으로 쏴서 아까 사망시켰다고 말씀하신 게 그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시해냐, 시해범, 뭐 살해범, 시해라는 말은 자식이 부모를 죽였을 때, 신하가 임금을 죽였을 때 시해라고 부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민주사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 공식적으로 그런 나라에서 중정부장이 대통령의 그 반민주 행위 이 너무한다 하고 쏘아서 죽였는데 그걸 시해라고 표현하는 건 저는 처음부터 야 이건 좀 이상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11.6 대통령 박정희 살해 사건 이렇게 해왔는데요. 김재규 장군은 군인이죠. 군인입니다. 고향은 뭐 다 많이 아다시피 경북 선산 지금의 구미시에 통합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한 고향 사람인가요? 한 고향이고 군 단위도 아니고 그 건너 마을이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한 동네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류가 믿었다는 거는 뭐 고향 사람이니까 뭐 시작됐던 것 같고요. 또 군대 인연도 있고요. 그런 것인데 안동농업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죠. 졸업하고 안동농업 전문대학 졸업하고 일제 말기에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아마 2월 3월쯤에 일본 항공병학교 군사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제대로 수료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해방된 뒤에는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그 2기생 뭐 이게 3개월짜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도 2기생이죠. 동기생입니다. 이른바 육사. 육사의 이제 구육사. 뭐 초기인데 단기 육사 아주 단기 육사. 거기서 인연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고 마을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친하게 되던가.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는 1917년생, 중정부장 김재규 장군은 1926년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표현을 누가 이렇게 인용한 거 들어보면 동생, 막내 동생 같았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겹게 고향이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했고요. 고향이 같은 막내 동생. 막내 동생 같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군에서 뭐 5.16 쿠데타 때는 국방부 총무과장, 준장 막 진급해가지고 5.16 쿠데타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16 이른바 혁명 주체 내지 쿠데타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가담하지 않았고요.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조사받았어요. 쿠데타 군에 조사받았는데 뭐 특별히 나쁜 점도 없고 부정 그냥 금방 석방됐고 석방된 뒤에 이제 박정희가 실권자니까 뭐 준장 계급으로 충주비로 사장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으로 현역 준장했습니다. 복귀해서 이제 뭐 사단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고 그랬고요.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박정희, 김재규 두 사람은 비교적 잘 지낸 편이죠. 아니 굉장히 친밀하고 가장 믿는 측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군 보안사령관 반쪽부대장하고 군 보안사령관을 하고 중앙정보부장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실세죠. 박정희의 용인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뭐 믿는 부하를 하더라도 권력이 있는 자리를 두 자리 시키지 않습니다. 권력이 모이면 자기한테 뭐 이렇게 뭐 대들 수 있다. 뭐 그럴 거 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디바이드 앤드 룰 그렇게 해서 부하들로 하여금 충성 경쟁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인술이라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보안사령관도 하고
그 다음에는 군단장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중앙정부 차장을 왔다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그리고 중정부장까지 한 유일한 사람이 김재규이기 때문에 예. 박정희가 그만큼 신임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뭐 건설부 장관이야 뭐 그렇다 치고 보안사령관과 중정부장이라는 핵심 포스트를 연거푸시켰. 그러니까 좀 간격은 있지만 한 사람이 보안사령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왜냐면 거기는 그다음에 토사구팽입니까? 아니면 정보 공안 통치 군사정권 아니겠습니까? 온갖 권력이 다 모이는 자리야. 그때는 그렇게 무서웠나요? 아 무서웠죠. 보안사령부는 박정희 시절만 하더라도 보안사령부가 민간 영역에 그렇게 뭐 학생들 잡아다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는 중앙정부가 몫이었어요. 민간 영역은. 근데 그것을 없어진 그 경계가 없어진 게 전두환 정권 때이죠. 극악무도한 오공정권. 전두환 때는 이건 뭐 군사 정보기관인지 뭐 정치 공작기관인지 보안사가 더 중앙정보보다 안기보다 더 우위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왜 박정희를 총으로 쏘게 되었는가? 예,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이번 재심 역사 재판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6 대통령 박정희가 가장 신임했고 신뢰였고 뭐 모든 그 권력 자리를 맡겼던 중정부장 김재규가 그 박정희를 자신이 표현될 법정에서 제 고향 선배이며 제 상관이며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은인인 각 한 사람을 쏠 수밖에 없었다. 왜?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게 재심 재판에서 중하게 다뤄져서 생각합니다. 그대로 가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킬 것이 불보듯 뻔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 12.6대에 부마 뭐 항쟁, 탱크로 민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부마 항쟁. 예. 10월 26일 11.6 아니겠습니까? 10월 16일 부마 항쟁이 터졌어요. 도화선은 그 지역 출신 정치 지도자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국회에 제명했어. 의원 제명했어요. 또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와 뭐 이렇게 인터뷰 회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신 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두고 국가 모독죄로 구속을 하고 막 하는 판이야. 그 뭐 중정부장 김재규한테 박정희 또 뭐 경호일장 차이철이 막 그 왜 이렇게 물같이 물렁물렁이 하냐 하고 막 하는 판이야. 근데 김재규는 그걸 끝까지 반대하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12.6 당일 나온 얘기가 또 그러죠. 김영삼을 구속을 했더니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온건하게 나간다고 질책을 당한 거죠. 아, 그런 거지. 근데 김재규는 그 전에 이미 그래서는 안 된다. 김영삼 총재는 이미 국회의원을 제명했기 때문에 한 번 처벌한 것입니다. 근데 또 구속시키는 거는 이중 처벌이기 때문에 민심이 안 좋고요. 그건 부당합니다고 계속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차이철 경호실 차이철 뭐라고 합니까? 그 부마 항쟁 민심 위반에 대해서 뭐 계속 데모하면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바로 그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학살했는데 죽였는데 우리도 더 악화하면 한 100만만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발언했어요. 윤석열 쿠데타 같은 얘기를 실제 상황으로 그때 얘기를 했네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자리에서 받아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부산 마산 사태 같은 게 서울에서 벌어지면 내가 직접 진압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대통령이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그걸 막겠느냐. 이렇게 발언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재규가 일어서서 그날 아침에 술자리 행사가 준비하라고 통보받고 준비해놓은 권총, 자기 집무실에 가서 선반위에 올려놓은 권총 가지고 찔러 와서 그걸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이거는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게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각각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난 이건 정당 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뭐 김재규를 옹호할 그런 입장은 있지 않아요. 저도 많은 중앙정부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부장은 다른 부장이었지만 뭐 양론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석적으로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고뇌 끝에 유신 독재 1인 체제의 중심 인물 박정희를 제거한 그거는 뭐 굉장한 역사를 바꿔놓을 의미가 있는 그런 거사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8년 통치하면서 이제
억지로 자꾸 뭐 개헌을 해서 임기 연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독재가 돼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 데모하는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예. 더 이상 희생을 막기 위해서. 예. 근데 사실은 또 그 내면에 김재규나 그 11.6에 참여한 사람들의 또 인간적인 실망도 있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예. 그러니까 뭐 오전에 박정희는 그날 그 삽교천 그 제방 또 완공 행사에 헬기 타고 갔다 오지요. 그러던 저녁에 술 한잔 하겠다 하고 통보하지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 중정부장 김재규 뭐 이렇게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건 대행사. 그러면 박정희 자기 혼자 항상 그 자리에 궁정동 비밀요정 안 가. 외부에서 여자 둘 불러놓고 술 마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정진석 불러다 놓고 여자들 모아놓고 술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뭐 비슷한 거죠. 뭐 정기석 실장은 뭐 그런 행사는 없었을 것 예,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니까 그날 거사를 하려고 아마도 처음에는 한 반쯤 마음을 먹었어. 오늘 해야 되겠구나. 고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 뭐 5시 6시부터 행사면은 오후 4시쯤 자기 부하들 다 모여. 근데 거기에 이제 박선호 중앙정부 의전과장, 중앙정부 의전과장이 대통령의 술자리 행사를 관리하는 책임자야. 아이고 공직자. 그리고 그 궁정동 안가 비밀 요정을 관리한 책임자는 그 의정과 소속 사무관이야. 남효주 사무관.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오늘 저 한다. 그렇게 뭐 얘기해요.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그동안에 이심 전심 이제 오가는 얘기가 다 지금 오늘 하는구나. 그게 예. 하나 확인하는 게 박선호 의정과장이 오늘 각하까지입니까? 확인하죠. 영화 저 뭐죠? 그 이병헌이 나오는 그 영화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요. 오늘 각하까지 해치웁니까?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럼 그렇지. 그럼 확인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이질적이랄까 당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박흥주 대령, 수행비서, 예. 수석부관, 그 중앙정부장 수행비서죠. 육사 20기의 선두주자 아니 18기의 선두주자. 선두주자니까 중앙정부 저 수행부관 들여섰는데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오가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뭐 끄덕끄덕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었나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박선호, 남효주 또 뭐 경비원 조장은 박정희 사생활을 들여다본 사람들. 비밀 요정을 관리하면서 매번 여자 둘 불러다 외부 여자 불러다 놓고 술 마시는 거. 예. 그것도 사흘에 한 번꼴로. 아유, 그러니까 의정과장 박선호의 법정 그 증언이 사흘에 한 번꼴로 소행사, 대행사, 술자리 행사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꼭 외부에서 여자 둘, 하는 사람은 기성 연예인, 하나는 뭐 연예 지망생 불러서 술 마시고 그거 하느라고 내가 휴가만 못 가고 도저히 이건 뭐 또 도덕적으로도 뭐 안 들리게 해서 제가 부장님께 사표를 2번 이상 냈다. 근데 그때 그 누군가의 진술에 보면 그 달력에 나오는 그 여배우들은 다 그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박정희 사생활 술과 여자 관계에 대해서 예. 법정에서 증언을 박선호 의정과장이 하려고 그러면 검찰관이 막 지라고 막고요. 제한 뭐 국가안보 비밀 예, 막고요. 또 처음에는요 김재규 자신이 막았어요. 하지 마라. 하려고 그런 하면 얘기 하지 마라. 뒤에서 야 그 얘기 하지 마. 이 소리치는 얘기가 자기가 비록 총으로 쏴 죽였지만 그거는 보호하고 싶어. 자기 주군을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사생활은 그 추악한 모습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긴 싫어서 예. 그게 녹음에 나옵니다. 야 그 얘기는 하지 마 하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 김재규가 그 나중에 그 1심 재판이 9회, 2심 재판 3회, 1심 재판 12월 중에 아마 후반기쯤 그때 변호인들 한 29명, 강신옥 변호사, 양동일 변호사, 태용기 변호사, 그리고 김정두 변호사 이런 분들 29명인데 강신옥 변호사가
착안을 한 게 박선호가 의정과장이 그때 의정과장이 그 별명이 대통령의 최홍사. 국가 공직자가 대통령 술자리 여자 조달하고 술 조달하는 최홍사.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뭔가 얘기를 하려고 제지고 하는구나 하니까 이거 박정희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면 11.6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다. 이 사람들의 사형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착안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접견 교도소에서 박선호 접견해서 얘기를 듣는데 박선호가 거의 조금밖에 얘기 안 해. 그러고 있는 판인데 나중에 김재규가 강시영 변호사 좀 보자고 연락을 해요. 예. 그 이제 김재규를 접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규 중정부장이 많이 이게 토로를 해요. 근데 그것도 강시영 변호사 지금 작고 했어요. 몇 년 전 작고 했는데 지금 유고 회고록에 나왔죠. 강시영 변호사의 비망론 이 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학 노트 2권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 기자 뭐 기사를 시리즈 쓸 때 복사해 놨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궁정동 비밀 요정 안가에 왔다 간 그 연예인들 주로 기성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근데 실명을 안 써 있고 되게 영문 이니시얼로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 다시 L L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C 여기 L이 많아. C도 C 다시 C 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제 실명을 얘기해주고 그런 거였고요. 법정에서 그 연예인들의 그 실명 그 사생활 그 명예는 보호했습니다. 끝까지. 이게 그 사람들 죄가 아니다. 그렇죠. 권력자 피해자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2차 피해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계속 그까지 막았어요. 그러나 많이 소문은 나 있는 상태. 그때 이제 2차 피해라는 개념 자체는 없었지만 어쨌든 김재규 장군이나 그 참여자들이나 가급적이면 그 여자들의 신분은 좀 지켜주려고. 죄가 없으니까 권력에 끌려온 피해자들이죠. 뭐 그런 것이고요. 참 그래서 왜 쏘았느냐? 11.6의 그 3대 원인. 제가 그 녹음 테이프 아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뭐 9회, 그다음에 뭐 2심 3회 총 60여 시간 이상의 전체를 그 복사해 내온 카세트 테이프 60여 개 이상. 그 군사법정 담당 그 준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제가 시리즈 쓰는 걸 보고 연락을 해와서 입수했고요. 그걸 총정리한 뒤에 이제 11.6의 그 3대 원인 하나는 첫째 유신 체제에 대한 민심 위반, 국민의 저항입니다. 그 단적인 징표가 부마 항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현역 중정부장이 그 헬기 타고 가서 현장을 다 돌아봐요. 돌아보고 자기도 놀랬습니다. 이거는 민심이 이렇게 떠났구나. 이거는 무슨 학생운동권 시위가 아니다. 제야 무슨 뭐 민주운동 단체 시위가 아니다. 그냥 상점 그 가게 주인들이 그냥 이렇게 뭐 빵 맛있게 갖다 날라 주고 막 시민들이 응원하고 하는 거 보고 이건 민심이다. 하고 이제 갔다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박정희 차이처럼 강경파는 쓸어버리면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그 유신 체제에 대한 비판 압력인데요. 그때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행정부 아니겠습니까? 인권 외교할 때죠. 인권 외교를 인권 외교를 제일 앞세울 때입니다. 지금 미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지금 미국은 그냥 수건 짜듯이 한국 돈 짜가는데 그때 미국은 뭐 원조도 해주고 한국 보고 인권을 좀 지켜라 이렇게 국가 못 지켜주고. 예. 카터 대통령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현직일 때보다 퇴임원 뒤에 그 뒤에 봉사활동하고 굉장히 훌륭한 최고의 전직 대통령. 뭐 그런 분인데 하여튼 그 유신 체제는 민주주의 헌정이 아니다. 이걸 더 이상 그 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주한 미군을 더 둘 수 없다. 미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압력을 한 거는 무슨 실익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자기들의 뭐
실제 가치. 이게 가치 그야말로 진정한 가치 외교, 민주주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인권 외교 정책이지요. 예. 대외 정책. 예. 뭐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찰, 예. 남부지대하는 나라들 인권 탄압하고 독재하는 나라들 계속 규제하고 뭐 이렇게 질책하고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예. 그 뭐 저 공산권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고요.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괜찮은 훌륭한.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당시 미국에 대해 진짜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하지 않은 열강. 예. 열강들은 다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예, 2차 대전 때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 나치 위험했죠. 전범국가 됐고요. 근데 미국은 힘을 갖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열강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그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누구한테 최후통통하겠습니까? 중정부장 유신체제 2인자지요. 예, 예. 김주기한테 뭐 주한미국 대사관 또 뭐 국무부에서 저 해가 통보 더 이상 유신 헌정을 지속시키는 볼 수 없다. 그 완화하지 않으면 주한미 철수하겠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독대 이른바 보고하지요. 최후통치에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래?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듣고 이제 김재규 중정부장 법정 진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빼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요 한국이 중국은 국가로도 인정 안 하고 중공 정권이라고 그러고 외교관계도 물론 없었고요. 지금 러시아 소련하고도 외교관계가 없었죠. 북한하고 남북대화 별로 신동치 않았을 때. 그러면 공산 열강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미군 빼가면 뭐 주한미군 빼가면 이거는 냉전의 첨단 현장인데 6.25 전쟁이 재현된다고 보았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한국은 태평양상의 일렵편주 신세다. 홀로 떠가는 일렵편주. 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나라가 망한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거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국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판단력입니다. 너무 주색에 빠져서 판단력이 마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 갈 테면 가라고 그래라 이런 거나 뭐 부망쟁 같은 시주 사태가 서울에 나면 뭐 내가 쓸어버린다라는 탱크 100만쯤 쓸어버렸다. 차이철 같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고 이거는 판단력 마비라고 봐야 되고 놔두면 정말 큰 일을 저지르고 나라는 망하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고요. 김재규 중정부장은 국가안보 지상주의자지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군 보안사령관도 하고 중정부장을 한 사람인데 국가안보가 이거고 거기 전문가야. 최고의 전문가야. 상식인으로서 볼 때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총으로 판단한 쏜 건데 저는 이제 뭐 그때 어떤 뭐 그 여성 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세한 얘기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독재자가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지는가 관심이 있으는데 그 저희 회사에서 또 뭐 남산의 부장들 이런 책도 내고 했는데 남산의 부장들, 좀 보면 저 우리 저 김재용 선배님 쓰신 요 책도 그렇고 보면 74년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뒤로 가족들이 다 뿔뿔이 이 음주 가무 뭐 이런 데 빠지고 술, 뭐 이성, 도박 같은 걸 탐닉한 게 아닌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뭐 그런 게 드는데 그 유경수 여사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유경수 여사는 뭐 대통령 박정희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제끼거나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국민들도 좋아하는 그 퍼스레이디였고요. 그런데 박정희의 사사원이 무너진 거는 유경수 여사가 그 서거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전이었습니다. 궁정동 완가 비밀 요정이 설치된 게 공식적으로 1973년도입니다. 73년. 1년 전부터
그걸 그러니까 유신하고 유신 직후예요. 예. 유신 직후에. 그러니까 1973년도에 풍정도 안가를 설치했고 그 전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렇게 술자리 주파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런데 청와대 경호실도 청와대인데 거기는 출입기자들도 있고 아무리 뭐 통제한다 그래도 일단 눈에 띄면 큰일 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비밀 안가빈 요정이다 하면서 그 일을 누가 했나요? 그 집을 짓고 운영하는 거는 그때는 그는 이제 중앙정부에다 맡긴 겁니다. 중앙정부부 의정과장이 이제 그 책임자이고요. 그러니까 박선호 의정과장 전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신욱 변호사가 김재규 중정부장 이렇게 옥중에 이렇게 접견하면서 그 사생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 전임자 세 사람을 만나서 검증합니다. 그 다 예비역 대령들 되게 만나서 이 저 김재규 이게 맞느냐 여자 관계 다 확인 받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하고 박 대통령이 그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는 소문은 많이 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래가 그렇게 어떤 절대 권력에 있으면서 갈증과 허무함을 술과 여자로 푸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그런 거고요.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론으로 보면 민주주의 정책, 민주헌정에는 절대 권력이 없지만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절대 타락한다.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학적인 격언. 딱 맞는 얘기죠. 견제받지 않으면 인간의 그 욕망, 탐욕, 그 나쁜 그 본성의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인간의 성악설도 있고 성선설도 있지만 성악설적인 측면 뭐 그게 지배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이 민주헌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유신체제의 문제점은 견제력이 아무도 없었어요. 1인 중심 체제, 그 1인 중심 박정희에 대해서 누가 뭐 이렇게 진언하고 견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김재규 부장 정도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고요. 뭐 얘기해봐야 뭐 잘 듣지 않았고요. 말기로 갈수록 그랬고요. 그 뭐 참고로 1979년 그해 그 대통령 박정희의 그 영상 사진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피골이 상접돼 있음을 느낍니다. 그날 아침에 사표천 행사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빠져 말랐고요. 눈매도 좀 탁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김재규 부장이 정말 어렵게 자기가 뭐 그 법정 진술에도 자기가 뭐 다수국민의 희생을 막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대통령이 될 꿈을 꾼 적도 없다. 박정희 각하 무덤 위에 올라설 정도로 내 도덕성이 타락되지 않다. 그 후속 집권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왜 내란 목적 살인이라고 물론 그건 뭐 내란 집단 합수부가 수사 결론을 이렇게 발표했고요. 그 후속 계획이 있었더라면 저는 그 11.6 그 박정희 살해 사건이 김재규 중정부장에 의해서 그 후속 집권 계획이 있었더라면 12.12 군사 반란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5.18 광주 민중항쟁 같은 참상 없어서도 좋을 거였는데 김재규 부장이 후속 계획이 전혀 없이 너무 오판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유신체제가 나쁜 거였다고 생각했어요. 악의 뿌리가 조금 더 깊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더군다나 그 박정희의 친위대, 정치 군벌 하나회, 아니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을 비롯한 육사 11기 이하 20기까지 하나회들이 다 군대 포진하고 있는데 중정부장이 그러니까 그런 그 김재규 중정부장은 정말 군인, 전혀 뭐 기획, 뭐 전략 기획가도 아니고요, 책사 기질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뭐 솔직 담대하고 단순하고 강직한 군인이었을 뿐이고 제가 평가하기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후속 계획이 미흡했다.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12.12 군사 반란 군인 중에 얼마나 부하들 총탄에 그 뭐 유혈 사태를 핀 그런 뭐 참국도 있었고 제일 크게는 5.18 광주 민중항쟁. 맞습니다. 그거 다 그 정치군벌 하나회가 주도한 신군부들이 이제
일종의 그 신군부란 것도 박정희가 용돈 줘가면서 만든 사적인 집단이잖아요. 하나회가 이제 그런 칭의되고요. 신군부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추석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선배,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이희성, 황영시, 차규환, 무슨 또 유학성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선배거든. 역사 8기나 5기 이 사람들은 하나회의 후견인 군부 내에서 이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하나회 중심, 하나회 주도 그 내란 집단인데 신군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시는 사이사이 느껴지지만 11.6과 박정희, 김재규, 신군부에 대해서는 거의 머릿속에 백과사전이 들어있는 분 같은데 이거 한 3시간짜리 연강을 듣든지 해야 되는데 시작은 이제 한 40분 됐는데요. 한두 가지 여쭤보고 일단은 좀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에 나왔던 조갑제닷컴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공이 9, 과가 1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재웅 작가님은 박정희의 공과 과를 얼마로 보십니까? 그리고 김재규의 공과 과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김 장군님의. 저는 조갑제 시대도 나무 얘기는 참고는 하지만 제 자신의 평가랄까 점수를 이게 분석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통치자, 지배자에 대한 그 공과 평가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이랄까 전례가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주석에 대한 평가이지요. 마오쩌둥으로부터 정책 탄압도 많이 받은 덩샤오핑 여기도 나중에 국가 주석도 했고 덩샤오핑이 그 직접 평가한 게 있습니다. 모 주석은 07과 3이다. 굉장히 후하게 점수였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사람 죽었죠. 많이 그 홍위병 난동도 있었고.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일종의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면은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그 통치자 세 사람을 꼽습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진시황, 고대 진시황. 두 번째는 근대에 명나라 주원장 명태조를 꼽아요. 세 번째가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옛날 같으면 모택동 칭송하는 것처럼 발언하면 반공포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 역사적인 중국 사람들의 선언도 소개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하 통일한 사람들이고요. 중국의 국가 위상을 세웠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 할까 자태가 다르고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오쩌둥은 중국 사람들이 덩샤오핑이 07과 3이다. 저는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 07과 3. 그러면 역 07과 3은 03과 7. 03과 7인데 제가 언제 미국 유학 갈 때 그 언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때 이제 하버드 리만 펠로 그 이제 가셨죠. 공개 경쟁 면접하는데 그걸 이제 미국 사람 그 심사위원장이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아시아 파운데이션 한국 지부장 그분도 정책 박사하고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박정희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심사위원들 9명 거의 다 보수예요? 보수랄까 중도 보수랄까 저는 솔직히 너무 저는 결코 좌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쳤고요. 제가 03과치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현실과 타협. 박정희는 04과6 정도로 저는 4대 6이다.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그 심사위원장이 씩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합리적으로 또 영어로 덤덤한 영어로 좀 설명을 했지요. 한국 국민들 중에는 박정희의 공과를 평가할 때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을 상당히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한국 경제 성장의 그 주역은 한국 국민들 자신이다. 한국 국민 투지다. 어떤 투지? 일제 식민 통치 36년간 그리고 6.25 전쟁 3년간 그 군사 통치 정치 32년간을 겪어낸 그 한국민의 투지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고 주역이다. 그것은 뭐 미국의 사회경제학자들 얘기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고, 김재규 장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재규 장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인데요. 저는 찬양할 만한 그런 역사적 인물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물로는 그러나 역시 중요한 그 시점에 역사적인 그 대전환을 만든 인물임은 틀림없고 그 자기가 모시던 상관이고 자기 은인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더 두면 더 가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겠다. 그게 뻔하다 하고 봤고 또 하나는 그 얘기도 했어요. 법정에서 박정희 각하는 내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가 된다. 왜? 그냥 갔으면 민중의 손에 붙잡혀서 처참한 말로를 말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갑지 대표도 동의하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만일 11.6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은 좀 더 험한 험악한 처우를 맞이했을 것이다. 그런 게 다수 의견이고요. 중동의 독재자를 그런 말로 많지 않습니까? 민중의 밥이 된 독재자 말로 많습니다. 그거를 김재규 자신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정부장에 대한 평가는 뭐 이제 지금부터 이번 법정 그 재심에서부터 역사 재판을 해야 되고요. 뭐 본격화가 해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 11.6 거사 김재규 장군의 그 거사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감스러웠던 거는 너무 후속 계획이 없었어도 좋을 역사적인 복고 역풍, 복고 광풍이 몰아쳐서 5.18 광주 민주항쟁의 그 학살 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저는 5.18 그 참상을 보도하기 위해서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 조건부를 하다가 잘리셨죠.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당하고 전두환 내란 제트한테 당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역사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유감스러운 대목이 많은데 그렇게밖에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옛날 기자 선배님 민주화 투쟁도 하시고 70년대 또 그 학생운동도 하신 분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이번 재심 결정이 나기 2달 전에 출간했는데요. 부제가 그겁니다. 11.6 비공개 재판 통합 증언록.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에 대한 비극이 실린 시나리오집을 보는 느낌이. 법정에서 모든 그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우리 김재용 작가님이 이렇게 각 챕터마다 짧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어떤 내용의 진술이 펼쳐진다. 이건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쭉 읽다 보면 권력이란 게 어떻게 무너지고 왜 무너지고 김재규는 어떤 사람이고 박정희의 공과는 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11.6 그 공판 기록은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그 기록이 남잖아요. 각자 발언한 것이 약간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 녹음 테이프에 있는 말과 기록으로 남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잘못 의도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재판이 잘못됐다. 근데 이거는 오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에 있는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정말 역사의 훌륭한 정본 자료집이자 그리스 비극의 시나리오집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한번 관심 갖고 읽어보시면 그 현대사 공부도 많이 되고요. 우리 김재용 작가님 그 마지막으로 우선 오늘 좀 아쉽지만 한마디 좀 이번 걸 정리해 주신다면 이 피고인 김재규란 책을 정말 방대한 그 법정 녹음 테이프를 뭐 의미 있는 대목만 추려서 써서 이렇게 부피가 큽니다. 이걸 읽어본 분들이 저한테 간혹 몇 분 연락을 해왔는데요. 카톡으로도 보내오고 아는 분들 전화도 해왔는데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다.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유 잘 못 알았던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알았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역사 왜곡이구나. 내란 집단 합수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들이 지금도 50대, 60대, 70대의 머릿속에 담아 있다는 걸 그 보고 저는 정말 야 이건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번 법정 김재규 재심 그 재판에서 그 본격적인 11.6 역사 평가, 역사 그 재평가를 해서 잘못 알려진 그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아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